없고요. 평소에 자주 사연을 들으러 오긴 하는데 제가 직접 사연을 적어보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렵네요. 다른 부부들은 보통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할까요? 저희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제가 질려버려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자니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같이 삶아떼고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해볼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회사에 갑작스러운 해고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록 저는 해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하루아침에 사무실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 언제 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틈틈이 커피 자격증도 따고 제빵 기술도 익히며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3년 만에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발로 회사에서 나와 자영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식사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았네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하나였던 카페도 2개가 되었고 매장 사이즈도 커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매일같이 두 곳 다 제가 직접 들려서 몇 시간씩 카운터도 보고 커피도 내리고 합니다. 제 매장이니까 제 손이 구석구석 닿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애정관계에 있어서는 마지막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3년째 솔로로 지내고 있었고요. 반면에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고도 별 걱정이 없었던 저와는 달리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딸이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걱정스러우셨대요. 사실 제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건 맞아요. 한 달에 거의 800, 900 잘 될 때는 1000까지도 벌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던 중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할 만한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며 시간이 되면 혹시 참석해 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다지 친하지 않았는데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 흔쾌히 가겠다고 했네요. 친구의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랑 측 하객으로 참석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결혼식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들떠서 분위기가 시끌시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서로 있는지도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 주인공들은 저희를 보고는 서로 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핑계로 밥을 사준다며 남편과 저를 같이 불러냈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성격상 소개팅 같은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친구가 소개팅 할 거냐고 물었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단 둘만 있던 것도 아니고 오래된 친구도 함께여서 그런지 자리가 한결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것도 덜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밤 11시가 다 되어가자 남편이 먼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다음에 또 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특출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서글서글한 인상 때문에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남편과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사실 당시 남편 나이가 35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연애 초반부터 결혼에 대해 저보다 좀 더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재산 상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 카페 두 곳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1억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오피스텔 하나가 있었고요. 참고로 부모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다 보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살고 계신 아파트와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외 저축 및 연금도 있으셨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노후는 걱정 없었네요.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지인이 사연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지역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남편은 일단 모아둔 돈이 6천 정도로 저희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나 경력을 고려했을 때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학자금 대출 때문이랍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공부한 거 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솔직히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공기업 성격이 강해서 정말 치명적인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잘리지 않기로 유명한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연봉도 5천에서 6천 사이라고 했고요. 그렇기에 당장 남편이 가진 돈이 좀 적어도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남편 말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재산도 남기셨다며 시어머니의 부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6살 어린 신우가 있습니다. 신우는 미혼이고 남편이 독립한 이후 줄곧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신우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친정과 시댁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는 크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가 결혼을 결심할 때 저희 발목을 잡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가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제가 모아둔 돈 1억 2천과 남편이 모아둔 돈 6천에 친정 부모님이 1억 보태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국산 중형차 한 대 뽑아주셨고 혼수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명품백 하나씩 선물했고요. 정말이지 이때만 해도 누가 얼마를 썼는지를 떠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대로만 같았으면 하는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어요. 사실 연애 때부터 종종 남편은 자기도 회사를 관두고 장사를 하면 어떨 것 같냐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물어왔어요. 저는 좀처럼 남편의 생각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고생하는 회사를 왜 제 발로 차버리고 나올 궁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장사가 보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고 그냥 회사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카페 때문에 매일같이 동분서주하는 현실을 매일매일 옆에서 볼 테니 그런 말은 입에서 쏙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다시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부럽답니다. 어딜 가나 사장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고 시간도 제 맘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면서요. 어디다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일이라고 해봤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만 하면 되지 않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고개만 삐쭉 내밀고 돈만 훑어가는 존재랍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이야 출근하니까 당연히 제가 낮에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해봤다고 말이라고 쉽게 해대니 정말 섭섭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너도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너도 한번 해보고 진짜 막말로 한번 피똥 싸보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계속 말렸습니다. 장사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아내로서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는커녕 계속 안 된다고 누르기만 한다면서 서운하다 했지만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 경제권은 제 손으로 넘어왔었어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저더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남편이 정확히 어느 정도 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비롯해 이것저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실수령액은 350에서 400 정도였어요. 적은 돈은 아니지요. 게다가 저도 수입이 있었으니까 절대로 생활하기에 부족한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앞으로 자기 월급 중 100은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싶답니다. 결혼도 했으니 이제 아들 노릇을 좀 하고 싶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그럼 이참에 양가 어른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리자고 했습니다. 매달 200씩 나가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남편 말대로 자식 노릇은 해야겠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은 저에게 자기 월급 중 200만 원은 자기 이름으로 따로 모아달래요. 400 중에 어머님 생활비로 100 나가고 당신 앞으로 200 적금하면 생활은 뭐로 하냐니까 남은 돈에 제가 보태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물론 남편 말대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솔직히 남편의 속내가 눈에 너무 빤히 보이니까 얄밉더라고요. 생활비로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만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자기 입속 다 챙기고 정작 꼭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더러 다 부담하라는 말처럼 들려서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이럴 것 같으면 경제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 했습니다. 남편더러 당신 알아서 당신이 말한 대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200씩 하고 그러라고요. 하지만 나는 생활비로 최소한 100은 고정적으로 받아야겠으니 앞으로 생활비로 100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100, 나 100 이렇게 200으로 생활비를 하자고 했어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월말에 한 번 더 정산을 하던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 보자면서요. 남편은 제가 말한 방법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뾰족한 수를 생각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게 된 거예요. 이후로 저는 남편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 관리만 따로 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진작부터 자기도 장사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편의점을 차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인 나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남편은 보나마나 반대했을 거면서 상의는 무슨 상의냐며 자기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만 붙들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을 수도 없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모아둔 2천만 원에 시어머니가 3천을 빌려주셨답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걱정이 되었지요.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안정적으로 매장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간섭하지 말라 했습니다. 괜히 이래놓고 나중에 제가 생색내는 꼴 못 본다면서요. 결국 제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아내로서 잘되기만을 빌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편의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위치도 정말 엉뚱한 곳에 열었더라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집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왜 이런 곳이냐고 하니까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여기뿐이었다나요. 반나절 가까이 동네를 돌아봤는데 망했다 싶었습니다. 아파트도 별로 없고 학교도 없고 정말이지 사람 사는 동네 맞나 싶을 정도로 텅 비었더군요. 막말로 제 돈 안 들어갔다고 해도 앞으로 남편이 실망하고 속상해할 게 벌써 눈에 빤히 보여서 제 마음이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두세 달은 어찌저찌 생활비는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도 남편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장사는 잘 됐냐, 어땠냐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마음 고생을 꽤나 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안색도 안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편의점 연지 한 반년이 좀 넘었을 때부터는 생활비가 뚝 끊겼습니다. 물론 제가 생활비는 계속 부담을 하고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주부로서 스트레스는 받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되었고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편의점을 접어야겠다면서요. 자기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된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라서 좀 놀랐어요. 적어도 1, 2년은 버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을 팔고 새 편의점을 제 카페 근처에 열어야겠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장사 소화는 좋은데 가게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대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제가 하는 카페마다 장사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자리를 잘 보는 것 같다면서 그 근처에다 열겠답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 대신해서 편의점도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 덕분에 자기도 자기 개인 시간 좀 가질 수 있고 좋을 것 같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들 표현 따라 머리에 뚜껑이 있다면 확 열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카페 2군데 운영하면서 살림하랴 정말이지 개인 시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제 편의점까지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진작부터 당신 다니는 회사는 안정적인 회사니까 그냥 다니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나더러 해달라니 너무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도 엄연히 내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먼저지 당신 사업까지 챙길 정신은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 한다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척 말한답시고 첫 번째로 남자 일이 잘 풀려야지 집안이 잘 돌아간답니다. 두 번째로 그까짓 거 카페 아무나 할 수 있대요. 막말로 아르바이트생만 써도 돌아간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신도 카페 하지 그랬냐니까 자기가 카페 차렸다가 너무 잘 돼서 제 기라도 죽으면 어쩌나 싶더래요. 이건 뭐 말 같아야 들어주지 상대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저는 듣기 싫다고 됐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앞으로 생활비는 당분간 못 준답니다. 자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니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댁에 생활비도 저더러 드리랍니다. 저는 당신이 처음부터 시작한 일이니까 어머님 용돈은 당신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어서 달라고 했고요.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벌면서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상황이었으면 저도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회사를 관두고 자기 멋대로 판을 벌렸을 땐 뒤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편의점이 잘 됐다고 해도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예전보다 더한 것을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난 얼마 전이었어요.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왜 생활비를 안 보내냐고요. 설마 싶었는데 정말 남편이 돈을 안 보냈더라고요. 이 무렵 남편과 저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있겠지 했는데 어머님한테까지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께 생활비 때문에 연락이 왔었다고 하니까 저더러 좀 드리랍니다. 너무 뻔뻔한 그 태도에 기가 막혀서 편의점 정리하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는 무조건 사업할 거랍니다. 저도 하는데 자기가 왜 못하겠냐면서 원래 이렇게 쓰러져 봐야 일어설 수도 있는 거라나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어서 더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님께 2~3차례 더 전화가 왔었는데 솔직히 짜증나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쫓아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집으로 신호와 함께 쫓아오셨더라고요. 저더러 왜 생활비를 안 보내주냐면서 왜 내 아들이 도와달라는데 너는 모른 척 하는 거냐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당신 아들 허파에 바람 넣은 게 저라면서 저만 아니었으면 그 좋은 회사 때려치고 나왔겠냐며 저더러 평생 책임지랍니다. 당신 아들 얼굴 상한 것 좀 보라면서 앞으로 죄인처럼 납작 엎드려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랍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이 편의점 연다니까 돈까지 대주신 게 누군데 저한테 덮어씌우시는 건지 얼마나 황당하던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신호까지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드리기로 한 생활비는 제때 보내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며 정말 너무하답니다. 저도 신우한테 말했어요. 막말로 남편한테 생활비 제대로 받아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살림이고 뭐고 다 제가 번 돈으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남편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진짜 씻기고 입히는 거 빼고 다 해주고 있는데 시어머니 생활비 가지고 뭐라 하시면 저도 할 말 많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우한테 어머님 얼마씩 드리고 있냐니까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거기 얹혀 살면서 생활비 내놓으라는 거 너무 속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를 눈알이 빠져라 노려만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오니까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낮에 저와 있었던 일을 무슨 무용담 펼쳐놓듯 떠들더라고요. 팔짱 끼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게 다 사실이냐며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미 이때는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편의점을 하든 정육점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이젠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무슨 생각인지 옳다구나 하는 표정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멍청한 인간이 또 뭔 꿍꿍인가 싶었지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로 처음에는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카페 일에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를 1억은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겠더라고요. 제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굳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제 카페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청하려고 했었나 봐요. 당연히 소용없는 짓이었지요. 남편 몫으로 돌아갈 건 많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대부분 제 것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배우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되어 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에 뭐에 남편에게는 상처뿐인 패배였어요. 남편은 자기 생각하고는 상황이 영 다르게 돌아가자 그제서야 직장도 알아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생활비고 뭐고 안 줘도 된다면서 둘만 잘 살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를 놓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꼬숩긴 하더라고요. 딸이 그동안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사는지 몰랐던 친정부모님께서는 특히 빨리 결혼하라고 저를 채근하셨던 친정어머니는 다 이게 당신 탓이라며 너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착잡하더라고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인생을 배웠고 저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제 이름을 내건 카페를 3개, 4개로 늘려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커피 드시러 오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실 때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갖고 계셨나요? 저는 평범했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면서 남편과 알콩달콩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남편은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는
자기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루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연애를 해본 적은 있지만 직장을 다닌 이후로는 좀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봄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연인들도 많아졌었고요. 그런 와중에 동료가 다리를 놔준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반가운 기분이었지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동료는 저더러 부담 갖지 말고 나가보라 했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번 안 봐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멀지 않은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해서 그런지 말을 잘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커피나 한잔 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맥주까지 한잔한 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다음 주엔 언제 만날 거냐며 자연스레 애프터 신청까지 해왔고요. 이렇게 저와 남편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사실 연애 초부터 남편은 줄기차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기에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조금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자기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에 저는 인생을 건 게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쪽 집에는 언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데이트가 끝나면 늘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말 중 하루 남편이 저희 집에 들려서 저희 부모님도 뵙고 저녁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부터 뵙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남편 말로는 이런 건 시댁부터 가는 게 그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이 좋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보통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저도 처음 준비해보는 결혼인데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차로 대략 3, 40분 거리에 살고 계셨어요. 가기 멀고 힘든 지역도 아닌데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미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도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저보다 더 떨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전날 백화점에서 근사하게 포장된 한과 세트도 사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기 가족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각자의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도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성격이라던가 부모님과 얽힌 이야기라든가 그런 건 그다지 말해본 적이 없었기에 흥미롭게 들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버님 성격은 소위 상남자랍니다. 목청도 크시고 행동도 거침이 없으시대요. 성격도 화통하시고 의리, 사람 간의 정 이런 걸 중요시하신대요. 형제분들 사이에서 맞으시라 제사뿐만 아니라 아프신 시할머니도 모시고 계시고요. 어머님의 경우 아버님과는 반대로 말수가 적으시고 묵묵히 할 일만 하시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빠르셔서 낮에는 틈틈이 소일거리로 생활비를 버시면서도 집안일도 하시고 지금은 시할머니 병수발도 들고 계신다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은 정말 효자효부라며 저더러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자가 사실은 너만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라는 걸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도착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벨을 누르니 어머님께서 반가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에는 아버님, 어머님뿐만 아니라 시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당시 83이셨던 시할머니는 폐암일기셨는데 뵙기에는 비교적 정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시할머니와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어머님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간 자리였으니 시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슬쩍 부르더니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점수도 따야 되냐고 혹시 경쟁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점수를 따냐고 다시 물으니까 그냥 잘 보이면 좋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자기도 우리 집에 인사 가면 우리 엄마가 음식할 때 도와줄 거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별 생각이 씨 한 말은 아니었는데 대답 없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살짝 괘씸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얄미워져서 안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 다 될 때까지 시할머니 옆에서 말동무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께서 거실로 과일과 차를 내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았는데 어머님만 바닥에 앉아서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어머님께 저한테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잘 깎는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지요. 그랬더니 엄마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깎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깎으면 되지. 왜 나한테 깎으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사과 향이 맡기 싫으시다고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과일은 안 깎아도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까 남편의 행동 때문인지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자식이 부모님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게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큰 탈 없이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댁 근처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마음이 급하셨는지 본론만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애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할 때 얼마나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온 식당으로 방송도 몇 번 탔고 단골 손님들도 많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심스레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신 듯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지 물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까시더니 솔직히 당신들은 돈이 없으시답니다. 병드신 할머니 수발 드느라 그나마 아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두셨던 돈 다 까먹으셨다고요. 그렇다고 장가 간다는 아들 못 가게 할 수도 없으니 일을 어쩌면 좋냐고 되려 저희 아버지께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지만 당신 아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외제차를 타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해해준다면 제 쪽에서 지불하고 남편 쪽에서 외제차를 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외제차냐 싶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보태듯이 설명하기를 영업직군에서 일하려면 외제차랑 좋은 시계는 필수랍니다. 솔직히 말이 되는 것도 같았고 안 되는 것도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장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대답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쪽에서 집을 해가면 사돈께서 차하고 혼수까지는 해오시라고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도 그러시겠다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심 끝에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마침 저희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렴한 전세가 나왔었거든요. 딸이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해서 서운했는데 이참에 2년 더 옆에 끼고 살자며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보다도 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혼수도 제 취향과는 많이 멀었지만 하나둘씩 채워졌고요. 양가 어른들이 서로의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부의 연을 맺고 나니 남편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둘째 날 왜인지 남편이 잔뜩 심통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물어도 제대로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어머님께 전화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를 드리냐니까 아까 저랑 장모님이랑 통화하는 건 들었는데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건 못 들었다면서 왜 어머님한테는 안 드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딱히 드릴 말씀도 없는데 왜 전화를 드려야 하냐니까 장모님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모녀지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위가 왜 궁금해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녀지간에는 굳이 할 이야기가 없어도 자주 통화하고 그런다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모녀지간엔 할 이야기 없어도 전화하고 고부지간엔 그러면 안 되냐고 따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 나랑 싸우고 싶어서 일부러 시비 거는 거냐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왜 소리를 지르냐며 너무 서운하다고 그러더군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끝날 일을 왜 크게 만드냐고요. 자기는 그저 제가 어머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면 좋겠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직접 하세요. 아무려면 아드님 전화가 좋지 생판남인 며느리가 좋겠습니까? 라고 잔뜩 비꼬아줬네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건에 비하면 이건 정말 양반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뉴스에서 어디 지역이 덥다 춥다 비 온다 눈 온다 어느 도시에서 사고가 났다만 나와도 저더러 전화를 드리라고 해요. 안부를 여쭈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제주도에 비가 많이 왔다고 어머님 안부를 물어야 할까요? 대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전화를 또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다 며느리 도리랍니다. 제가 해야 어머님이 더 좋아하신대요. 반드시 제가 해야만 어머님이 저를 더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입에 줄기차게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한평생 힘들게 사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대요.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고 더는 고생 안 하고 사시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자꾸 저에게 하는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야근까지 하고 집에 10시가 다 돼서 들어온 날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하던지 말 그대로 진이 다 빠져서 크지도 않은 집인데 현관부터 안방까지가 천리길 같더라고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는 머리대로 다 풀어헤치고 옷도 벗다만 채로 늘어져 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남편이 어머님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저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가 나던지요. 남편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왜 멋대로 전화를 바꾸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진작에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렸으면 자기가 그랬겠냐고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저라고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저도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명절, 기념일 때는 당연히 찾아뵙고 식사도 사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도 꾸준히 드렸어요. 정작 어머님은 제 전화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어머님도 저도 둘 다 할 말은 없는데 먼저 끊기가 민망해서 서로 눈치 싸움만 하다 어색하게 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서 그 난리를 치고 뿌듯해하곤 했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그 집안에서 대단한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다 제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의 도를 지나친 행동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할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는 만사가 귀찮다며 집에 계시고 싶다 하셨는데 남편이 그래도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면서 콧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온 가족을 들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이 무렵에는 할머니 병세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렇게 놀러를 가자고 우기더라고요. 고집도 그런 똥꼬집이 없다는 걸 온 식구가 다 알다 보니 그냥 가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저한테도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 내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모릅니다. 주말에 1박 2일로 갔다 오면 좋겠는데 곧 죽어도 2박 3일은 가야 된다 했어요. 가뜩이나 곧 인사평가라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만 했네요.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시할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여행지로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설마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곤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 강원도에 도착했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할 수 있는 펜션이라면서 남편이 엄청 신났더라고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는 그새 더 안 좋아지셨는지 휠체어까지 타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쩐 일인지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 하니까 남편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어 보였습니다. 왠지 그 표정을 보는데 기분 나쁜 예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자 어머님은 제주도에 보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한테는 제가 보내드리는 휴가라고 그랬대요. 아버님하고 할머님은 며느리가 챙길 거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그랬답니다.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니 덕분에 어머님도 기분 좋게 여행 가시고 저도 예쁜 며느리 되고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시할머니랑 아버님이랑 여행하면서 도와드리고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시할머니랑 아버님 챙기는 동안 당신은 뭐 할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남자라서 할 줄 모른답니다. 해본 적이 없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해봤냐고요. 아들이자 손자인 너도 안 해봤는데 생판남인 내가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며느린데 왜 모르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던 일들은 이제 저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자기 엄마를 돕냐고요. 어머님을 왜 나만 돕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돕지 그럼 누가 시어머니를 돕냐고 그러는데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먹는다는 표현이 내 남편 때문에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시할머님이 급하게 저를 찾으신다고요. 시할머니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니 시할머니께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설마 싶어서 보니까 바지에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평소엔 화장실 문제를 어머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어머님도 안 계시고 집도 아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할머니를 화장실로 모신 뒤 씻겨드렸습니다. 씻겨드리면서 솔직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론은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이대로 살다간 어머님의 일이 고스란히 제 일이 되게 생겼더라고요. 매정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처럼 살 자신도 없었고 살기도 싫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할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에 가셨다는 어머님한테 연락을 한들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았고요. 결국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시할머니만 모시고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만 친정에서 같이 있다가 시어머니 오시면 댁으로 모셔다 드리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랑 친정으로 갈 테니 부자지간끼리 2박 3일 재밌게 놀다 오라고요. 이혼하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에 올라탄 지 20분쯤 됐을 무렵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온 이유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인지 시할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 몰래 끌고 와버린 이 외제차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결정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2박 3일 후 시할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많이 나신 눈치였지만 시할머니 때문에 저한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셨다며 다음에 제대로 식사 대접이라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한편 시어머니께서는 전후 사정을 아시고는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왜 제 남편이 갑자기 효자병에 걸려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려면 너나 하지 왜 잘하는 네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령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났다 해도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렇게 용서가 안 되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난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평생을 아버님 뒷바라지 하시고 당신 키우시고 이제 시할머니 병수발까지 들고 계시지 않냐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당신은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서 착한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거래요. 다른 아줌마들은 딸이라도 있어서 딸이 많이 도와준다는데 어머님은 딸도 없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더러 진짜 딸 같은 며느리 못하겠냐고 묻더라고요. 못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는 못 살아. 안 산다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럼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찾던 여자가 아니랍니다. 대신 저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못 준대요. 서로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져가자길래 그것만 해도 어디냐 싶어 좋다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이나 시할머니께서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아 며칠 지난 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면서 당신 아들 생각하면 잡고 싶으신데 같은 여자로서는 잡고 싶지 않으시다 하셨어요. 당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당신은 행복하셨지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진 않으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더러 잠깐이나마 가족이랑 귀한 인연으로 만나서 좋으셨다며 어디서든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워낙에 말수가 없으신 어머님이셨는데 여러모로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나마 어쩌면 만약에 남편이 먼저 나대지만 않았으면 오히려 저와 어머님은 잘 지냈을지도 남편이 말한 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과 저는 이제 완벽한 남남입니다. 서로 안부 같은 것도 묻지 않고요. 당연히 조금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찌나 피곤했던지 당분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엄두가 나지 않네요. 갑자기 뭐 연예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단무지,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